모호한 대답과 함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기억나진 않지만 전 그 온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느낄 정도로요. 엄청 좋아했나 보네. 그렇죠. 고개를 숙이고는 버릇처럼 다리를 위아래로 까닥이는 소녀. 소녀가 나의 손을 계속 붙잡으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다리를 까닥이다 말고 무언가를 발견한 소녀가 짤막한 소리를 내었다. 소녀의 시선이 향한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서는 A구역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환경미화 로봇이 소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로봇을 바라보며 소녀는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소녀가 왜 그런 얼굴을 했는지는 금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로봇에게 다리를 저으며 이리로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로봇의 시선에 그녀가 보일 리가 없었다. 로봇의 움직임이 멈춘 건 소녀와 로봇의 거리가 20cm 정도로 좁혀졌을 때쯤이었다. 갑작스레 더듬이가 잘려나간 벌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로봇. 소녀와 처음 대면했던 그날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었다. 제 주변으로 다가오는 로봇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소녀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이미 알고 있었구나. 자신의 곁에 로봇이 다가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꼭 뭐야 끝나네요. 살아있을 때 저를 피하던 길고양이 같아요. 다른 건 기억 안 난다면서 길고양이가 너를 피했다는 건 기억하는 거야? 그러게요. 농담주로 던진 이야기였지만 소녀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다며 무척이나 어이없다는 웃음을 흘렸다. 고양이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정전기가 일었거든요. 지금 로봇들이 저렇게 되는 것도 제 몸에서 정전기 같은 게 흐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뒤로는 한가한 잡담이 이어졌다. 불규칙한 동선을 그리며 소녀로부터 멀어지던 환경미화 로봇은 어느새 제 기능을 되찾았는지 바닥에 떨어져 있을 쓰레기를 찾아 나의 시야 밖으로 사라진 뒤였다.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 생겼다. 소녀가 기억한다는 그 사람. 가족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녀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라면 분명 그녀에게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을까? 너무 내 멋대로 넘겨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충분히 그럴 법한 추측이었다. 어쩌면 소녀가 이곳을 떠돌게 된 이유도 그 사람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그저 소녀의 소원을 이루어줄 힌트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소녀가 한 말에 신경 쓰고 있었다. 자료를 찾아보는 도중에도 끊임없이 소녀가 이야기했던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어? 자료를 찾는 도중 태블릿이 울렸다. 의아한 눈치로 태블릿을 확인하려다 이내 내게 문자를 보낼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 예상했던 대로 메신저함에는 현지의 문자가 언제 봐도 적응하기 힘든 이모티콘과 함께 도착해 있었다. 선배, 혹시 지금까지 알아낸 거 있어요? 평소엔 이런 표정도 짓지도 않으면서 문면으로는 드러나는 감정 변화만큼은 여느 여학생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단 말이지. 발신자를 가리고 읽으면 꼭 유미가 썼을 법한 분위기의 문자 메시지인데 오히려 평소 표정에서 감정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는 유미는 문자 메시지만큼은 문건만을 전달하는 편이었다. 태블릿을 만지작대며 나는 현지에게 간략한 답장을 보냈다. 조금이라는 답장을 보내기가 무섭게 곧장 메신저함에 문자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나타났다. 무섭다는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없는 속도였다. 알아낸 거 있으면 꼭 좀 연락 준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랬었지. 화면에는 잔뜩 토라진 듯한 표정의 이모티콘이 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나저나 현지가 저런 표정을 짓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태블릿이 울렸다. 이번엔 문자가 아닌 전화였다. 뭔가 알아낸 게 있으면 곧장 연락 준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현지의 목소리는 역시나 평소처럼 차분한 톤이었다. 물론 어딘가 날카로운 음색이 배어있는 것이 나를 추궁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혹시 현지는 방금 보냈던 이모티콘과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아닐까. 당장 수화기 너머에 있는 현지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 그게 내가 뭐라 변명을 꺼내서 해도 없이 현지는 말을 이어갔다. 어쨌거나 선배, 내일 시간 돼요? 내일? 시간은 많은데 그건 갑자기 왜? 왜긴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알겠어. 언제 만나는 걸로 할까? 내일 1시에 학교 옥상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갑자기 뇌정지가 왔다. 학교 옥상? 왜 굳이 학교 옥상인 거지? 야, 잠깐만! 꼭 학교 옥상에서 만나야 해? 어라? 장소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전화로 전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내일 오후 1시에 학교 옥상에서 만나는 걸로. 네, 그럼 그때 봐요, 선배. 신경이 안 쓰인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나는 깜빡한 게 있다며 급히 이야기를 덧붙였다. 그리고 네가 그날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이야기했던 거요? 응, 방학식 날 집에 가는 길에 이야기했던 거. 그 로봇 말인데. 유령 근처에서 로봇들이 오작동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려는 거죠? 맞아. 어떻게 알았어? 다 아는 수가 있죠.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힌다. 자신이 소리내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정확히 여기까지라는 느낌의 웃음소리였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난 뒤에라고 이야기한 듯 하기도 했다. 알겠어.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기지개를 켜려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다가와 있던 소녀와 눈이 마주쳤다. 이럴 때 보면 소녀가 유령이라는 게 실감난단 말이지. 누군가요? 전에 봤던 오컬트부 후배. 내일은 나 혼자 나가봐야 할 것 같아.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금 유령처럼 스르륵 침대 위로 쓰러져 눈을 깜빡였다. 뭔가 귀여울 것 같다. 다음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쪽은 나였다. 약속했던 시간보다는 10분 정도 이른 시각. 나는 버릇처럼 난간대 쪽에 팔을 얹고선 현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여러모로 익숙한 장소다. 이제 곧 옥상에 홀로 있는 나를 현지가 발견하겠지. 몇 달 전에 있었던 오늘과 같은 일이 지금의 상황과 오버랩되어 또렷이 떠오른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그때 나는 난간대에 팔을 얹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몸을 떠맡기고 있었다는 것 정도겠지. 신경 쓰지 마. 그날 난간대에 걸터 앉아 있던 나를 발견한 현지에게 내가 가장 먼저 건넨 한마디였다. 저 선배, 지금 혹시 안 떨어져.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뒤를 돌아보자 쉽사리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는 옥상 출입구 앞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는 현지의 모습이 보였다. 사실이었다. 떨어지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것도 아니긴 하다.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그저 들려오는 무질서한 목소리를 듣고 있을 뿐. 설령 내가 이 난간대에서 균형을 잃고 건물 아래로 떨어진다 해도 그건 그것대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던 나였다. 그렇지만 위험하잖아요.
괜찮아. 이러고 있어야 잘 들리는 것 같아서.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글쎄, 외계인이 부르기라도 하는 건가? 생각하기 귀찮다는 것을 티내기라도 하려는 듯 나는 더없이 가벼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무언의 아우성이 터져버린 날이었다. 과거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무언의 아우성. 2학년으로 올라온 뒤로는 그런 무의식의 외침이 크게 들려온 날이 확실히 줄긴 했지만 그래도 가끔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자꾸만 주바등처럼 모호한 과거의 감각들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다. 감각 하나하나가 나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답답함에 숨이 막혀왔다. 현지는 내 쪽을 향해 조심조심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 내일이 되어 무언의 아우성이 가라앉으면 내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후회하게 될 테니까. 나 감정 기복이 좀 심해. 오락가락 한다고 할까? 내일이면 괜찮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 그래도 난간에서는 내려오는 게 난간에서 내려오기 위해 자세를 바꾸려는 순간이었다. 겨울바람인지 봄바람인지 모를 어중간한 바람이 옥상을 덮쳤다. 몸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려는 찰나 뒤에서 안 돼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느새 허겁지겁 내 앞까지 달려온 현지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그때 나의 몸은 균형을 완전히 잃고 아래로 떨어졌다. 추락은 순식간에 끝이 났다. 아야야. 바다에 빠졌나? 풍덩소리 뭐야? 나의 아래에서 현지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떨어진 곳이 저 건물 아래가 아닌 현지 바로 위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다. 나는 얼른 몸을 일으켜서는 현지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 괜찮아? 현지도 다리를 털고 일어나려 했지만 그대로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있었다. 많이 다치기라도 한 걸까? 몸을 쪼그려 현지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는데 뒤늦게 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험했잖아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뒤에 다구요가 없었던 것 같아. 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미안. 부딪혔을 때 많이 다쳤어? 아니에요. 그냥 살짝 부딪힌 것뿐이니까요. 이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고개를 슬쩍 들어보인 현지가 해실해실 웃었다. 몸에 충격이 가해져서였을까? 들려오던 무의식의 외침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몇 분 정도가 지나고 현지는 나의 손을 붙잡고선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옥상엔 어쩌다 올라온 거야? 그건 제가 묻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가? 특별히 궁금한 건 아니었으니까. 나는 질문을 초래하고선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현지와 스쳐 지나가며 나는 그녀에게 부탁의 말을 건넸다. 아,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은 유미한테는 비밀로 해줘. 부탁할게. 그런 이야기를 남긴 채 옥상 아래로 내려가려는 셈이었다. 싫어요. 또박또박 들려온 현지의 목소리에 나는 그만 걸음을 멈춰 세워야만 했다. 뒤를 돌아보았다. 현지는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을 돌릴 생각 같은 건 없어 보였다. 그럼 제 부탁도 들어줘요. 무슨 부탁? 왜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던 건지 얘기해 주세요. 난감한 듯 고개를 돌리려다 말고 현지의 눈동자를 읽었다. 질문을 철회할 생각 같은 건 일절 없어 보이는 단호한 눈빛이 현지의 얼굴에서 또렷이 읽혔다. 어쩔 수 없나. 발걸음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다시금 난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뭐 하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 현지의 당혹스러운 외침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선 그대로 몸을 난간에 기대었다.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야 이야기가 잘 나올 것 같아서. 철제 난간의 차가운 감촉이 등에 닿는다. 차가운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나는 그 경계선 바깥의 것들과 최대한 가까워진 상태이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나는 현지에게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과거에서 현재로 오게 된 일부터 이때까지 과거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진전이 없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끝내고 현지를 바라보았을 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던 현지가 옆으로 고개를 휙 돌렸다. 시선이 마주치고 시선을 교차했다. 나는 난간대에 기대어 있던 몸을 일으켰다. 그럼 됐지? 유미에겐 정말로 비밀로 부탁해. 안 돼요. 아니 왜? 말해줬잖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앞으로 나아가려던 나는 여전히 난간대 앞에 멀뚱히 선 채였다. 이야기 다 해줬는데 이러면 약속이랑 다르잖아. 하나만 부탁한다고는 안 했는걸요? 그랬었나? 하지만 어느 쪽이었던지 간에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하다. 딱 하나만 더 들어주면 정말 이야기 안 할게요. 부탁 같은 말이었지만 사실 내게 달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선택지가 하나뿐인 게임이라. 이런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이다. 난 좋은데? 특히 이런 비주얼 로베 게임은. 왜냐면 잘못 고르면 배드엔딩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 무슨 부탁인데? 선심 쓰듯 이야기를 꺼낸 나였지만 대화를 리드하는 쪽은 현지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직후 현지가 꺼낸 이야기는 내 예상과 완벽히 틀어진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마 라는 말 하기 없기에요. 여태껏 맺힌 게 많았다고 이야기한 듯한 현지의 눈빛이 내게 날아와 꽂혔다. 매번 제가 말 걸려고 할 때마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동아리 부원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제가 신경 써도 받아줘야 해요? 알겠어. 묘하게 흘러가는 기류 속에서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몇 마디 이야기를 더 나누긴 했지만 정확히 기억나는 내용은 머릿속에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며 교문을 나설 때쯤이었나?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다며 나를 따라오던 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응. 저 그 일 도와줄 수 있어요. 회상이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쯤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현재로 왔네요. 과거에서. 먼저 와 있었네요, 선배. 혹시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 방금 도착했어. 벌컹하고는 옥상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품에 무언가를 안은 채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현지. 오랜만이에요 라고 내게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특히나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교복 차림인 현지를 보며 마치 지금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인 것 같다는 착각도 들었으니 말이다. 복정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꺼내지 않았다. 물어봤자 편하니까요 같은 지극히 현지다운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그나저나 왜 굳이 학교 옥상에서 보자고 한 거야? 그거야 여기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죠. 텔레이더스코프. 현지는 품에 안고 있던 가정용 전자레인지 정도 되는 크기의 물건을 내게 건넸다. 오컬트 부실 구석에 놓여있던 소녀가 내게 물어본 적 있는 바로 그 텔레이더스코프라 이름 붙여진 기계였다. 와, 제법 무겁네. 혹시 이것 때문에 여기로 부른 거였어? 맞아요. 저기 위에 있는 안테나랑 이걸 연결시켜야 하거든요. 현지의 손가락이 반대편 난간 쪽에 대형 안테나를 가리켰다.
현지는 주머니에서 길다란 케이블을 꺼내더니 이를 텔레이도스코프에 꽂으며 말했다. 연결하는 거 도와줄 수 있죠? 나는 안테나의 기판이 위치한 옥상 난간 쪽으로 현지가 건넨 텔레이도스코프를 들고선 걸어갔다. 거기서 파란색 케이블을 빼고 텔레이도스코프에 연결된 케이블을 꽂기만 하면 돼요. 몇 발자국 정도 떨어진 곳에서 현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난간대 끝자락에 기판을 향해 손을 뻗자 희미하게 불어오던 바람의 감촉이 더욱 선명해졌다. 파란색 케이블을 뽑으려다 말고 나는 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케이블 빼도 괜찮으려나? 방학 땐 학교에 따로 사람도 없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얘네가 고등학생인가? 저 정도 개발할 정도면 진짜 천재죠, 천재. 누구랑 참 비슷한 사고방식이란 생각이 들었다. 케이블을 연결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어쩌면 현지가 직접 하는 편이 더 간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결했어. 이제 다 됐어?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멀리서 스위치를 돌리는 듯한 소리가 자그마하게 들려왔다. 난간대에서 몸을 떼어낸 나는 텔레이도스코프를 조종하고 있는 현지에게 다가가 보았다. 뭐 하는 거야? 디지털 신호를 최대한 아날로그 신호와 가깝게 변환하고 있어요. 시간은 아날로그 형태의 정보니까요. 텔레이도스코프가 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물론 아날로그 신호니 디지털 신호니 하는 현지의 이야기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저 현지가 텔레이도스코프를 조종하는 것을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엔. 텔레이도스코프를 조종하던 현지는 내게 케이블 하나를 더 건네더니 이번엔 그 케이블을 기판에 다른 곳에 연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뒤로 케이블을 3개 정도 더 연결하고 나서야 텔레이도스코프의 조정이 끝났다. 됐다. 자요, 이거 한번 써봐요. 잠깐만, 그래도 이게 뭔지는 설명해줘야지. 현지는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내게 헤드셋을 내밀었다. VR 헤드셋을 개조한 듯 보이는 무게감이 느껴지는 헤드셋이었다. 헤드셋을 착용하자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고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전자음이 청각을 교란시켰다. 그럼 시작할게요. 전자음이 들려오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했다. 텔레이도스코프가 작동을 시작한 모양이었다. 나는 지금부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짧아져가는 전자음의 주기에만 집중할 뿐이었다. 점처럼 떨어져 있던 전자음이 이루는 간격이 점점 좁아져 소리가 선을 이루기 시작할 즈음이었다. 만화경 같은 빛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텔레이도스코프. 명멸하는 빛의 형태가 왜 이 기계의 이름이 텔레이도스코프인지 알려주고 있었다. 빛이 사그라들고 언젠가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 듯한 감각이 나를 휘감는다. 내 몸에서 나 자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착각인 걸까? 글쎄, 착각 같지는 않았다. 저 오컬트부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흔히들 주마등이나 파노라마 같다고 하는 기억의 재생. 나는 지금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일까? 제가 오컬트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요. 속으로 알 수 없는 웃음과 함께 입부 신청서를 들고 나의 앞에 나타났던 한 안경 여학생. 2학년이 된 직후 나는 얼떨결에 오컬트부 부장을 맡게 되어 부원을 모집하던 중이었다. 선배가 오컬트부 부장인가요? 응. 잘 부탁드려요. 어색한 구석이 잔뜩 느껴지는 인사와 함께 그 여학생은 급히 사라졌다. 현지라고 하구나. 입부 신청서에는 현지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것이 현지와 나의 첫 만남이었다. 오컬트부 단돌뿐인 부원이자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이렇게 될 줄은 그때는 당연히 짐작조차 못했었다.
부실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인테리어는 직접 꾸민 거죠? 맞아. 왠지 어울리네요.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함은 다 내가 짊어지게 되어버린 건지 부시를 돌려보며 가벼운 이야기로 떠들썩한 현지와는 달리 나는 그녀의 말에 어색한 맞장구만을 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다른 부원들은 언제 오나요? 그게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타이밍만 살피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꺼낸 건 현지 쪽이었다. 부원은 이게 다야. 깜빡깜빡. 현지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입술 근처로 손가락을 갖다 대었다. 저 때도 그랬었구나. 고민에 잠길 때면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었다. 인원이 5명도 안 되는 동아리는 폐부되는 거잖아요. 실망감 섞인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그건 아니야. 명목상의 유령 부원이 있거든. 회부될 일은 없겠지만 별로라면 지금이라도 앉았으니까 다른 부로 옮겨도 돼. 머쓱함만이 느껴지는 대답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을 줬어야 했는데 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정말이죠?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폐부 안 되는 거 맞죠? 깜빡깜빡깜빡. 귀엽네. 미묘한 눈길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유령 부원뿐인 오컬트부라니 마음에 드는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하면 되나요? 초능력? 최면술? 아니면 강령술? 그것도 아니면 부두 인형 만들기라도? 혹시 재미있는 도시 전설이라도 조사하러 다니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작년부터 OBE를 연구하고 있었어. OBE가 뭐지? 아, 그거 유체 이탈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알아, 알고 있었네. 오컬트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요. 미묘하다 생각했던 현지의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학년 말에 논문이라도 내려는 거예요? 선반에 꽂혀있던 자료들을 신기하듯 살피는 현지. 아니, 선반에 훑던 그의 눈동자가 움직임을 멈추었다. 직접 해보고 싶어서. 유체 이탈이라는 거. 그 말을 듣자 선반을 향해 있던 현지의 시선이 획 돌아 나를 향했다. 그 장면의 끝으로 기억이 끊겼다. 기어 붙여놓은 필름 조각처럼 기억 속의 장면들이 도약하듯 움직였다. 넌 어떻게 여자애가 나보다 바느질을 못하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도 선배한테 말할 거 산더미거든요. 그렇네. 미안. 방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 이건 방학식이 있기 일주일 전쯤의 기억이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열릴 학예지를 준비하기 위해 부실해 보인 나와 현지는 어째서인지 둘 사이에선 아무런 접점도 보이지 않는 인형 만들기에 열심이었다. 그나저나 학예제 인형 판매 부스를 연다니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차피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이라도 벌면 좋죠. 보통 다른 동아리에서 판매 부스를 열면 수익금은 어디 기부하거나 그러던데. 안 돼요. 정확하게 반반 나눠 갖기. 벌써 3번이나 바늘에 찔린 손을 매만지고 있던 현지였다. 현지의 손에서 불그스름한 색이 묻어났다. 이리 줘봐. 나는 현지의 손을 잡아당겨선 상처를 매만지며 우스운 주문 하나를 외웠다. 엄마 손은 약손이었던가. 에반데 이거? 대충 선배 손을 약손 같은 멋대로 고친 주문을 읊조리자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뭔가요? 그 낯간지러운 말은?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런 주문과 함께 손을 쓰다듬으면 아픈 게 날아간대. 뭐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긴 오컬트 부니까. 뭐예요? 그게. 자그마한 목소리로 불만 어린 항변에 중얼댄 현지는 스르륵 손을 빼고선 인형 만들기를 계속했다. 나는 완성된 테로테로 인형을 탁자 위에 올려두어 보았다.
현지도 막 완성한 부두 인형을 테러테러 인형 곁에 놓아두었다.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생겼네. 그 말의 끝으로 기억이 다시 요동쳤다. 선배, 이 사이트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어. 나의 기억은 여전히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었다. 이번엔 조금 더 오래된 기억이었다. 3개월 전쯤의 일이려나? 내가 현지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난 바로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나저나 그 전자레인지 같이 생긴 기계는 뭐야? 이거 텔레이도스코프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생겼길래 전자레인지라는 걸 표현... 텔레이도스코프? 처음 들어보는데? 그야 당연하죠. 제가 이름 붙인 거니까요. 현지는 자신이 붙인 이름이 썩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학교 옥상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현지는 텔레이도스코프라는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용도도 알지 못한 채 현지의 말에 따라 텔레이도스코프의 제작을 도와왔던 것이다. 회상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시간 개념이 아득하게 멀어져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선배, 현지의 목소리가 흐릿하게 들렸다. 근데 이거 진짜 이 게임 진짜 연출력 어우 너무 좋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현지의 목소리에서는 다급함이 잔뜩 묻어나 보였다. 뭔가를 떠올릴 새도 없이 공간이 일그러져 버렸다. 그와 동시에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헤드셋 너머에서 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때요? 뭐야 이거?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헤드셋을 벗으며 현지에게 물었다. 뭐긴요. 유체 이탈 그리고 시간 여행이죠. 선배는 방금 텔레이도스코프를 작동시킨 50초 뒤의 미래로 유체 이탈한 거예요. 50초? 50초가 아니고 3개월이라 하지 않았어? 최대가? 50초 찍어는 너무 긴 회상이었던 것 같은데 1분 남짓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잠시 시간 개념을 잃었던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뭐냐 텔레이도스코프 그거 한 플레이 시간이 50초라고?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50초 뒤의 미래로 오는 길에 선배는 뭘 봤어요? 엥? 50초 뒤의 미래? 일단 넘겨보자. 그게 무슨 소리야? 눈앞에 뭔가 보인 거 없었어요? 글쎄 뭔가 주마등처럼 휙휙 지나가긴 했는데 생생한 기억일 거라고만 생각했다. 현지의 말대로 정말 눈앞에 펼쳐진 듯한 생생한 기억. 선배는 회상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방금은 너무 짧은 시간 간격을 이동한 거라 진동이 순식간에 끝났지만요. 아직 수식 완성이 덜 돼서 이렇게 짧은 시간 밖에는 못 움직여요. 내가 정말 그곳에 있었다고? 네.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터무니없이 진지한 색을 띤 현지의 눈동자는 거짓이나 장난과는 거리가 한참 있어 보였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뭘 봤는지. 나는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네가 나랑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같이 저 텔레이도스코프 만들었던 거, 그리고 화계회 준비한답시고 인형 잔뜩 만들었던 거. 현지는 태블릿을 꺼내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네. 현지는 펜을 한번 돌리더니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지금으로선 50초로 5개월 정도를 진동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첫 구동으로는 대만족인데요? 정말 만화경 같네. 뭐라 할 말이 딱히 없었다. 저도 이 부금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오컬트부에서 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말했던 유체이트를 하고 싶어라는 소원은 이렇게 이뤄지게 된 걸까?
유체이터도 그렇고 유체이터도 있고 유령도 있고 시간 여행도 있다. 그리고 내 앞에 이 여학생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내가 서 있는 공간이 꿈만 같다는 착각이 들었다. 어떻게 만든 거야? 물론 이런 질문을 한다 해도 내가 알 수 있는 건 딱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태껏 같이 열심히 만들고 있었잖아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죠. 난 저 기계가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단하네. 뭘요? 진짜 대단하다. 텔레스코프에서 손을 떼며 현지는 약간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때 로봇 얘기했었잖아요. 그 뒤로 유령의 주변에서 전기 신호가 미묘한 간섭을 받는 건 아닐까 했는데 아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랑 방금 내가 경험한 유체이탈이랑 어떤 상관이 있어? 일단 유령이란 존재는 3차원 이상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고요. 현지는 눈을 깜빡였다. 선배, 혹시 지금 그 유령이랑 같이 있어요? 아니, 나 혼자뿐이야. 여기엔 저희 둘뿐인가요? 아마 그렇겠지. 미래의 내가 또다시 텔레도스코프를 통해 지금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현지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브리핑을 하듯 설명을 이어갔다. 전자기파는 전기장 자기장이 3차원 공간에서 서로 수직하게 진동하며 나아가는 파동이잖아요. 그런데 유령 주변에서는 3차원 좌표로 나타내지 못하는 제3의 파동이 전기장 자기장에 동시에 수직하게 진동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그 파동이 로봇의 전자기장에 간섭을 한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전자기장이 그 미지의 파동에 간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배의 영혼은 그 간섭된 파동을 타고 50초 뒤에 미래로 날아온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간과 같은 좌표 개념이 더해진 새로운 좌표계가 유령의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파동의 진동은 의미값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슈레딩거의 방정식에서도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의 음의 벡터 값을 넣더라도 식이 성립하거든요. 얘 엄청 똑똑한데? 와, 완전 와우. 여기가 오컬트 부인지 양자 역학 연구 부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신음소리인지 알겠다는 신호인지 모를 음성을 내고는 나는 옆을 힐끗 돌아보았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부족한 나의 뇌로도 결론 정도는 낼 수 있었다.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런 거 아닐까? 그럼 지금 내가 50초 전에 과거로 유추이탈을 할 수도 있어? 아니요, 아직은요. 아직 생각해봐야 할 게 많아서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그렇구나. 다른 변인도 찾아야 하고 수식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얼마 정도?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지개를 켜고는 현지는 그대로 옥상에 몸을 털썩 누웠다. 떨어지는 햇살과 정면으로 마주하던 현지는 고개를 슬쩍 돌려선 나를 바라보더니 이번엔 자신의 질문을 건넸다. 그 유령이랑은 좀 진전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것도 여태껏 저한테는 비밀로 해뒀던 거네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건가? 현지는 어딘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을 내게 지어 보였다.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던 현지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선배, 저 배고파요. 이 시간에 갑자기? 나도 배고프다. 죄송해요. 혹시 시각을 착각했었나 하는 생각에 태블릿을 열어 시계를 확인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 1시 40분. 근처 식당이라도 도착한다면 2시 정도가 될 것 같았다. 확실히 점심때라 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시각이었다.
점심 먹고 난 뒤에 만나려고 이 시간에 만나자고 한 거 아니었어? 전 막 일어나서 씻고 온 건데요. 방학이잖아요. 전혀 이상할 거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어찌 내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타이머가 나와 다른 걸까? 뭐 주변인이라 해봤자 2명밖에 없긴 하지만. 옆을 슬쩍 바라보자 노골적인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익숙한 시선이었다. 알겠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예. 그 전에 이 텔레이도스코프는 두고 갈 거야? 역시 부실에 놔두는 편이 안전하겠네요. 선배가 케이블 좀 뽑아올 수 있나요? 텔레이도스코프를 챙겨 오컬트부 부실에 놓아두고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현지의 발걸음은 여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무인 발권기에서 식권을 뽑고는 자리에 앉았다. 점심때가 지난 식당은 한산하다 못해 조용하기까지 했다. 평소에도 이때쯤 점심 먹는 거야? 네. 사람도 없고 좋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주문한 음식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식탁에 놓였다. 아, 그래요? 튀김 우동 한 그릇. 현지는 젓가락을 들며 입맛을 다셨다. 잘 먹겠습니다. 좀 더 비싼 거 골라도 되는데. 그 말 킵해놨다. 다음에 써도 돼요? 아니, 그건 아니야. 내 말이 무슨 쿠폰이냐? 킵해놓게. 후루룩 소리를 내며 우동을 먹기 시작하는 현지. 나는 한 손으로 턱을 개고선 늦은 점심을 먹는 현지의 모습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혼자서 잘도 그런 걸 만들었네. 텔레이도스코프요? 에이, 선배도 같이 만든 거잖아요. 조사해둔 게 아니었다면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가? 영혼 없는 대답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분명 빈말처럼 들렸을 것이다. 너는 별 감흥 없는 거야? 유틸리티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아직 시험 단계잖아요. 해결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전 선배가 조사해둔 것들을 토대로 만든 것뿐이라고요. 겸손하네. 겸손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정도라 사전이라도 뒤져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럼 텔레이도스코프가 완성이 되면 나는 정말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겠네? 그렇긴 한데 생각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직은 가설일 뿐이지만. 현지는 국물 한 모금을 후루룩 마시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유령인 상태로 유체 이탈을 해서 시공간을 이동하다 보면 불가피한 기억 상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억 상실? 네, 선배가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물론 선배가 유체 이탈을 하는 도중에 주마등처럼 마주치는 장면들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줄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여기서의 기억을 잃을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아마도 거의 다요. 나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듯 현지는 내 눈치를 살폈다. 유체 이탈이 끝났을 땐 선배가 미래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기억나겠죠. 해결 방법은 없어? 지금으로선요. 가설일 뿐이라고는 했지만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다. 기억을 잃는다. 정확히는 잃어버린 기억을 잃어버렸던 기억으로 메우게 된다는 거겠지. 막연했다. 지금의 나는 기억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린 채일 텐데 어째서인지 지금의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배의 영혼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 해도 영혼이 들어갈 몸을 찾는 게 문제예요. 원래 있던 내 몸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야 해요. 만약 선배가 원래의 자기 몸을 되찾지 못했을 경우도요. 골치 아프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이 두 가지예요. 생각하다 보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허리를 펴고는 생각에 빠졌다. 테이블에 붙여있던 몸을 떼어내자 내 몸이 시선에 들어왔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식사에 열중하던 현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유체 이탈을 해서 과거로 가게 되면 여기 남겨진 몸은 어떻게 돼? 아, 그것도 있네요. 미처 생각 못했다는 반응이었다. 시체 치우는 건 확실히 좀 그렇겠다. 에? 점심 먹는데 시체가 뭐예요, 시체가? 젓가락으로 면을 뜨려다 말고 현지는 내게 핀잔을 주듯 말했다. 그런가? 밥맛 떨어졌다면 미안. 하긴 식사 중이기도 하니까 주제를 조금 가벼운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다른 화제거리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려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다. 잠시 나와 현지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는다. 그릇을 비워가는 현지를 슬쩍 바라보았다. 일방적인 시선을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나와 현지 눈동자가 그대로 마주쳤다. 나를 바라보는 현지의 시선에서는 뭔가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한 듯한 눈치가 느껴졌다. 선배, 그럼 제가 재미있는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볼래요? 텔레이도스코프랑 관련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문제? 네, 재미있는 문제요. 현지의 웃음 포인트가 남들과 다르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시시콜콜한 농담이나 평범한 청소년의 감성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현지는 난해함이나 괴팍한 천재 과학자의 감성에서 재미를 느끼는 쪽이었다. 하지만 저렇게 문제를 내고 싶다는 티를 내면서까지 말을 꺼냈는데 거기다가 싫다고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알겠어. 뭔데? 나의 허락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현지가 문제를 냈다. 저희는 지금 몇 차원에 있는 거게요? 뭐지? 몇 차원에 있는 걸까요? 자, 저 말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거나 할까? 3차원? 뭔가 근데 뭐 이거 틀린다. 잠깐만, 이거 틀린다고 엔딩이 바뀌고 그러진 않겠죠? 설마? 안 바뀌겠지? 혹시 모르니까 저장합시다. 만약의 상태를 대비해서 다 골라도 똑같아요. 엔딩은 아무거나 해. 3차원 아니야? 땡. 이거 혹시 장르가 수수께끼나 넌센스 같은 건가? 아니요. 굳이 따지자면 상식 아닐까요? 좀 불편하네. 그렇다면 더더욱 모르겠는데. 정말 포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하지만 3차원 너머의 사원이라니 너무 모호한 개념인걸? 현지는 나의 근성 부족을 지적하듯 말했지만 이건 엄연히 근성 부족이 아닌 능력 부족의 문제였다. 물론 능력 부족이라는 해명이 자기 자신의 변으로 쓰인다는 점이 조금 쓰라리긴 했지만 말이다. 전혀 모호하지 않은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정말이라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설명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한 듯한 표정이 현지 얼굴에 들이온다. 아까의 퀴즈와 달리 이번엔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달리 보이지 않았다. 그럼 설명 좀 해줘. 그럴까요? 헛기침을 한번 하고선 그럼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겠네요 라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꺼내려는 현지였지만 얼굴에 쓰여있는 표정은 이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얘네 약간 뭔가를 설명하고 알려주려고 할 때가 제일 기뻐 보여. 행복해 보이고. 먼저 1차원으로 보면 1차원은 선배도 알다시피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쓸모가 없어요. 모든 점들이 같은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 하지만 2차원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평면에서 점은 서로 다른 직선 위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2차원에서는 같은 평면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 무의미하겠죠? 마찬가지로 3차원에서도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말은 무의미해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할 테니까요. 우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있잖아. 공간 좌표계가 우주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현지는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려는 듯 우동 한 가락을 천천히 오물거렸다. 얼마 정도가 지났을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던 나를 현지는 빤히 바라보았다. 선배, 4차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4차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진 않았지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4차원 여학생이 존재하긴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좌표계에 시간축을 더한 거잖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맞아요. 그리고 그걸 시공간이라고 부르잖아요. 4차원에서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말이 유의미해요. 그 대신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고요. 다시 3차원으로 돌아와서 선배는 30분 전에 선배가 있던 곳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면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제야 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다. 1분 전엔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공간에 존재하다는 거네. 맞아요. 그치만 1분 전의 선배가 지금의 저와 마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분 전의 선배는 1분 전의 저랑, 그리고 지금의 선배는 지금의 저랑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즉,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요컨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4차원 세계라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죠.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상적인 개념이긴 했지만 현지의 말대로 확실히 이해 못할 것까진 아니었다. 하지만 5차원이 되면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말이 유의미해져요. 그곳에서는 지금의 선배가 몇 개월 전의 학교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아까 텔레이도스코프에서 봤던 것처럼 말이지? 맞아요. 현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세계가 3차원이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선배와 제가 같이 식당에 있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거라고요. 뭐야 그게? 현지가 내린 결론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지만 괜찮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4차원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내게 퀴즈를 냈던 걸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옆에 놓여있던 컵을 집어들고선 물을 꼴깍꼴깍 마시는 현지. 현지는 빈 그릇을 챙겨 들고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슬슬 돌아가요. 그럴까? 나도 현지를 따라 식당 밖으로 나섰다. 집으로 가는 동안 나는 다시금 현지가 했던 말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건 언제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째서인지 좋은 울림으로 남은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자꾸만 맴돌았다. 같은 방향으로 20분 정도를 걸어 현지는 아른낸 게 생기면 다음번엔 꼭 연락해줘야 돼요 라는 당부를 건네고선 내게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며칠간 나는 소녀와 함께 리스트에 적혀있던 장소를 돌아다녔다. 죽음을 마주한다는 지극히 비일상적인 일은 어느덧 일상처럼 변해 있었고 확인해야 할 장소 리스트에는 취소선이 하나둘씩 그여갔다. 늘어만 가는 취소선과는 달리 상황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것에 가까웠다. 물론 알아낸 것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첫 번째로는 소녀가 이야기했던 그 따뜻한 사람이란 그냥 또래 정도 나이의 학생이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젠 소녀가 내 손을 잡는 데엔 완전히 익숙해진 하다는 것. 문제라면 그 두 가지가 며칠간 알아낸 것의 전부라는 거지만 갑자기 발음이 꼬이네.
그날은 D구역 외곽 지역에 있는 소각장을 둘러보기로 한 날이었다. 길을 찾는데 조금 헤매는 바람에 해가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한 소각장에서 소녀는 익숙한 듯 죽음의 자취를 쫓아 소각장을 거닐었다. 나는 그런 소녀의 뒤를 따라 평범하게 그지없는 소각장의 풍경을 관망했다. 얼마 정도 걸었을까? 소녀의 걸음이 멈췄다. 소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어느 한 소각로 앞에서였다. 소녀는 갑자기 소각로 위로 올라서더니 그곳에서 허공을 빤히 응시했다. 분명 죽음의 색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겠지. 그리고 이곳은 사고가 일어났던 소각로였던 것이고 말이다. 돌아가요. 소각로 위에 서서 몇 분 정도 생각에 잠겨있던 소녀가 나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이번에도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함축적인 표현이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가 보네. 네. 이번에도 알아낸 건 헛걸음했다는 사실뿐인 걸까? 이걸로 아무런 소득 없이 돌아다닌 장소만 해도 벌써 연달아 5곳이었다.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나는 이쪽을 향하는 소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었다. 나도 모르게 답답하다는 표정이라도 짓고 있었던 걸까? 소각로 위에 서서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던 소녀가 나의 눈치를 조심스레 살피고 있었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란 사실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아니면 정점을 찍은 여름날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의식을 하고 보니 무의식 중에 찌그리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소각장에서 보는 석양은 또 색다르네. 허리 높이의 소각로 위에서 펄쩍 뛰어내리려던 소녀는 난데없는 나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석양이라니 아무래도 개연성 없는 이야기이긴 했다. 왜 하필 석양이었는지는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그 상황에서 갑자기 석양을 바라보며 그런 말을 한 건 어색한 침묵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소녀는 그 침묵 속에서 낙담한 얼굴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였다. 침묵과 마주한 대신 소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이 등지고 있던 붉은 햇살을 바라보았다. 늘 보는 석양인데 말이야. 그렇네요. 뭐야, 씨, 끝나는 거였어? 뭔가 말을 할 줄 알고 일부러 어미를 올렸더니만. 소녀가 석양을 바라보는 동안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더위에 지쳐 갈라지기 시작한 목덜미에서 마른 숨결이 새어나왔다. 그나저나 해가 거의 다 넘어가는데도 덥네.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한참을 걸어서 그런지 나의 등은 이미 땀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면 곧장 샤워부터 해야겠지. 석양을 받은 소녀의 머리카락이 붉은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석양을 바라보던 소녀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다. 붉은색과 대비되는 창백한 소녀의 피부가 한층 차갑게 느껴졌다. 유령은 땀 같은 거 안 흘리는 거야? 네. 덥다는 건 느끼지만요. 아, 그러고 보니 씻을 때 빼곤 화장실도 안 가는 것 같더라. 분위기를 환기시킨답시고 너무 무리수를 뒀던 걸까? 야, 그런 말을 하는 건 조금. 소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했다. 농담이야. 그럼 유령이 되면 생리활동도 멈추는 거네? 그런 셈이죠. 그렇구나.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야, 아무것도. 미심쩍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녀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도 잠시. 소각로에서 펄쩍 뛰어내린 소녀가 나의 손을 잡았다. 서늘한 소녀의 손길에서는 땀 같은 건 전혀 만져지지 않았다. 어라? 터미널에 도착해 배차 시간표를 확인하던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배차 시간표나 시계 둘 중 하나를 잘못 본 거라 생각해 다시 한번 둘을 번갈아가며 확인해 보았지만 역시나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대략 난감하다는 티를 잔뜩 내며 배차 시간표를 훑어본다 해도 뾰족한 수가 생길 리가 없었다. 한 걸음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소녀도
지금의 상황을 대충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